물론 집값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대목이 있습니다만 앞서 보신 것처럼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.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죠. 자, 강동원 기자, 예. 집값 거품이 빠지는 건 뭐 반가운 일인데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군요. 맞습니다. 이 투기와 거품에 노출됐던 집값은 떨어지는 게 맞죠. 예. 자, 그런데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떨어지면 부작용도 생깁니다. 앞서 보신 역전세난이 대표적이고요. 잘못하다가는 중산층의 몰락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자, 집이 있는 중산층 상당수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산 뒤에 집값이 오르기만 기다리는 이른바 부동산 재테크를 하기 때문인데요. 자, 실제 일본도 1990년대 초에 부동산 거품 붕괴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던 개인들이 신용불량자가 됐고 또 부동산에 과잉 투자한 기업들도 도산을 했었습니다. 전세도 마찬가지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값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죠. 자, 그렇게 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, 자, 만약 정세 자금 대출을 받았었다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자, 은행이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엔 금융기관의 부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역전세난을 겪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? 그때와 지금은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?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과거 1998년 IMF 외환위기 때도 그리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불어닥쳤을 때에도 집값이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이 벌어졌었는데요. 자, 전문가들은 과거와 이번 사례는 그 배경이 다르다고 지적합니다. 과거에는 외적 요인이 작용했다면 이번에는 공급 과잉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한몫했다는 지적입니다.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. 예.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시장 논리에 따라서 좀 작동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. 과도한 금융 규제로 시장을 없애버린 거잖아요. 그것 때문에 간접 비용이 너무 크죠. 예, 뭐 이유가 뭐든 간에 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 문제가 커질 텐데 대책이 필요하겠군요. 그렇습니다. 이 수도권보다 지방이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에 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위험 요인이 좀 더 커지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대출이나 세금 규제를 그리고 지역별로 차별화해서 적용하는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고요. 이 단기적으로는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전세금을 빼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에게 융자를 확대해주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야겠군요.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.